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3월 6일 토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현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하자 이 문 대통령은 정확히 1시간 15분 뒤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몇 마디 소회는 필요해야 하는데 그 마디도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누가 뭐라 해도 문 정부의 1등 공신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 공동체니 하는 논리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망설였을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에 갔어야 미래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닌 걸로 되었지만 삼성이 정유라가 탔던 말을 빌려준 게 뇌물이 되었습니다. 이 문 정부가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촛불혁명 정부라면 그는 그 촛불 정부를 탄생시키고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킨 명분을 만든 사람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그를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윤 총장은 문 정부에서 가장 요긴할 때 잘 썼던 칼이었습니다. 그 칼은 박 전 대통령에게 도합 23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데 쓰인 칼입니다. 나흘 전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재판 기사가 났죠.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직전에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상속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3년에 2년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남은 1년은 아마도 가택연금으로 대신할 것이라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연쇄살인범에게나 선고할 형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아주 잔인한 대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은 개국 공신을 쳐낸 게 됐습니다. 이 문 정부는 아직도 촛불혁명 정부란 것을 강조하니 굳이 비유하자면 윤석열은 프랑스 혁명에서 글쎄요 조르주 당통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1789년 프랑스 혁명 직전 조르주 당통은 거구의 몸집을 한 고등법원 변호사였죠. 그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 가담하면서 파리 코민의 의장이 되었고 자코뱅 당에 가입했습니다. 잠깐 영국으로 망명하기도 했지만 곧 귀국해 그는 로베스피에르 마라와 함께 혁명을 주도하고 혁명재판소를 창설했습니다. 그는 1793년 루이 16세 처형에 앞장서는 등 자코뱅당 의장으로서 활약했으나 혁명 주체 세력이었던 신흥 부르주아를 대표하게 되면서 공포정치와 그리고 외국과의 전쟁을 끝낼 것을 주장했습니다. 유화파로 돌아선 것이죠. 이로써 당통은 로베스피에르와 갈라서는데 결국 왕정 회복 음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처형되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당시 맨 앞에서 적폐청산을 했던 1등 공신이 결국 권력 다툼에 희생된 것입니다. 제가 지나친 비유를 한 것인가요? 어제 도하의 모든 신문은 윤석열 사퇴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사설에도 빠지지 않고 이 사안을 평가했는데 신문도 확실히 편이 갈렸더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세계일보, 그리고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비판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은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총장이 임기를 내달려 남기고 사퇴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검찰총장 몰아내기의 결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사설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 보여온 문 대통령의 태도는 표변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전 정권 사람을 100명이 넘게 기소할 때는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로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죠. 중앙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임기를 보장한 검찰총장을 중도하차시키려고 갖은 수를 동원한 청와대와 여당은 독재 시대를 연상케 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동아일보 사설은 윤 총장에 대한 비판도 함께 했습니다. 윤 총장의 중도사임은 검찰총장의 임기제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 일정을 감안해 퇴임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쓴 것입니다. 검사가 퇴직한 뒤 1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의식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일보도 이 사설에서 윤 총장 사직 사태는 먼저 정치권이 부추긴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서도 검찰 수장으로서 윤 총장의 은행에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경향신문은 노골적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면서 대구 검찰청을 찾아가 고향에 온 듯 하다며 검사들에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말한 것이 중립성과 독립성의 생명인 검찰 조직의 총수답지 않은 정치색 짙은 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제가 보기엔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국민일보나 경향신문이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부하 검사들에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검찰총장의 말까지 정치색을 띄었다고 하면 이 시국에 검찰총장이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를 대선주자로 만든 것은 언론입니다. 그 전에 본인이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 윤 총장의 은행을 뒤늦게 정치색을 띈다고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윤석열이 끝까지 검찰총장에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나오는 7월 말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대선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들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들도 그의 정치 투신에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쉽사리 정치판에 뛰어들지 못하는 약점을 저는 세 개로 봅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윤석열 검사의 원죄입니다. 이른바 적폐청사는 당시 대중의 환호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비난과 원성이 쌓인 업보입니다. 그 적폐청산이 설령 모두 옳다 해도 그가 현실 정치에 뛰어든 후부터는 그의 모든 은행은 그가 지금까지 휘두른 칼 끝에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은행, 그러니까 그가 처벌한 수많은 사람들의 은행과 비교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는 순간 만인이 그를 비난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무대에 오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속할 진영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보좌파 진영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친문이 아닌 비문도 그를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는 이미 반문이 대표주자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하는 순간 이미 문 대통령의 정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윤 총장은 보수 정권을 몰락시킨 원죄로 인해 보수 야당에도 갈 수 없습니다. 설사 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그가 움직일 공간은 아주 작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선택할 길은 제3의 당, 제3의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제3당이 등장해서 권력을 잡거나 일당으로 올라선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중도 보수의 길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하기 쉬운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제3당, 제3의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아주 적은데 문제는 윤 총장이 선택할 길은 이것 말고는 달리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약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윤 총장은 자칫 안철수 대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철수는 처음 대중의 환호를 받으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그가 꿈꾸었던 승리를 거머쥐지 못한 건 무슨 까닭일까요?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듭니다만 저는 안철수가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내공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수많은 어젠다에 대한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당시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등장했던 안철수는 새 정치란 말 외에는 대중을 설득시킬 어떤 어젠다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윤 총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경력 27년으로는 통치자가 가져야 할 지식과 경험치에서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현실 정치에 나섰다가 약점이 노출되면 대중은 실망하고 곧 그를 잊습니다. 차라리 때를 기다리면서 내공을 쌓는 게 정치적 대승의 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중이 지금 윤석열에 환호하는 것은 권력의 독주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대중이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권력에게서 그리고 기존 정치인에게서 찾지 못한 그 무엇입니다. 그 기대에 충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공부가 필요한지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몫입니다. 어쨌든 윤석열의 사태는 권력에겐 대형 악재입니다. 이 권력으로서는 알턴니가 빠진 것이겠지만 골물대로 골마버린 상처가 터져
후유증은 꽤 오래 갈 듯합니다. 저는 윤 총장의 사퇴와 뒤이은 신인수 민정수석의 동반 사퇴가 문 정부에게 밀어닥칠 내임덕의 신호라고 있습니다. 권력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통치자가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면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악담을 퍼붓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 총장을 두고 검찰 문제를 입증한 역사적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비꼬았지만 그건 초조함의 발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윤석열은 그들이 키웠습니다. 추미애는 처음부터 윤 총장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이 조국을 넘어서려고 했던 걸까요? 내 명을 거역했다는 말은 아직도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말입니다. 그 뒤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그를 징계한다면서 급조된 징계위원회로 정직 2개월을 밀어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작년 1월 3일 취임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윤 총장의 차기주자 지지도는 불과 1% 내외였습니다. 그런 윤 총장은 추 장관이 공격할수록 권력에 저항하는 다윗이 되어갔고 지지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윤 총장은 한때 차기주자 1위까지 치솟았고 반문의 유일주자처럼 보였습니다. 언론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추미애가 때리니 윤석열이 커졌다. 언론은 추 장관이 물러나고 박범계가 장관이 되면서 윤 총장이 사의를 굳혔다고 썼습니다.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을 한 뒤로 윤 총장은 완전히 패싱을 당했습니다. 윤 총장이 요구한 인사안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승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검 참모진에는 추미애 라인이 그대로 위임해서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장관은 바뀌었지만 추미애 시즌2가 됐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최강욱, 황운하, 김용민, 김남국 등 이른바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며 중수처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게 윤 총장에게 사퇴의 명분을 안겼습니다. 결국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과유불급의 결과가 된 겁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다룬 기사 말미에 추미애, 박범계 그리고 초선 강경파의 모임인 철음회는 대통령도 통제 못한다고 썼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문 대통령을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악역을 맡고 있는 것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심기가 몹시 불편할 것입니다. 이 윤석열에다 신인수까지 즉각 사의를 수용했지만 부하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 것에 불편하지 않을 리더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 두 사람은 권력의 핵심이자 사정 라인의 중추인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즉각적인 사표 수리는 바꾸고 말하면 문 대통령도 사태가 이렇게 결말지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두 사람은 문 대통령에게 계략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현수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니 문 대통령이 검찰에 가지고 있던 감정만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 민정수석은 비검찰에다 민변 출신인 우리 편 김진구 감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 해체에 나서는 게 아닌가 전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든 하지 않든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사법체계를 두고 진영 간에 일대 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문제는 사람이 있지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독재와는 거리가 아주 먼 나라도 있고 내각제를 하면서도 독재로 간 나라도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H공사 사장을 지낸 병은창음이 땅 투기를 한 LH공사 직원들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이미 언론에 그들이 범죄 사실이 낱낱이 보도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는 자기 변명입니다. 문 대통령 지시로 지금 총리실과 국토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범죄야말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요? 1989년이죠. 노태우 정부 때 분당 일산 그리고 부천의 중동, 안양의 평촌, 군포의 삼본 등 5개 지역의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후에 해당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자
이듬해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9,000명 가까운 투기사범을 적발한 뒤에 776명을 구속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5달 뒤에도 다시 21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때부터 이런 유형의 사건 수사에 일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민심 위반을 염려해서인지 아니면 검찰이 미워서인지 검찰 수사보다 정부의 합동조사를 택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넘어가려 하는 건 아니겠죠. 권력이 눈을 뜨지 않으면 국민들이 대신 눈을 떠서 지켜보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지른식이었습니다.